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5대에 걸쳐 헌신한 인대위 씨 등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를 35번 외치며 자유와 공정,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3일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제시했었죠.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었죠. 5월 10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제20대 대통령 공식 취임. 취임식의 그 백미는 역시 취임사죠.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먼저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식도 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윤석열 스타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대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까 해방 이후의 감격과 뭐 이런 게 담겨져 있고 쭉 이제 화두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스타일로 정말 솔직하게 의례적인 어떤 그 미사여구가 아니라 현재 처한 우리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진솔하게 할 말만 딱 하는 이런 취임사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어그러졌던 이런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를 자유의 신장이라는 것에 담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취임사에 녹여냈고 또 단상에도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경제단체장들이라든가 또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초청되는 그런 그 범국민적인 통합과 소통을 강조한 그런데 취임사에 이제 소통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또 빠져 있다고 네.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를 35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자유라는 게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념상. 뭐 반지성주의. 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통이나 통합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좀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도 성장, 시장주도 성장 이렇게 네. 딱 구분을 좀 지었다. 도약과 어떤 빠른 성장 이런 것들 얘기해서 실용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좋습니다만은 이제 반지성주의, 뭐 민주주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을 보란 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도 현재 민주주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반쪽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강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는 가장 밋밋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다소 너무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조금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이렇게 녹혀져 있는가 그런 이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취임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전에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죠. 키워드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앞부분에 있었고요. 또 부동산 문제 등등이 담겼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110대 과제를 보면요. 네. 경제 성장에 역시 이제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에 배치를 했죠. 네. 정치, 행정, 또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 또 그 외에 이제 미래라든가 지방시대 같은 국정과제가 주로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시름을 앓고 있는 이제 민생 달래기가 이제 주요 내용이 돼 있고 네.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배에 방점을 두었던 것을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부분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장의 어떤 작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또 뭐 세제, 금융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향후 검토 뭐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플러스 미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자치, 뭐 이런 키워드로 해서 110대 국정과제가 나왔는데요.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눈에 띄는 것 혹은 뭐 비판할 지점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판할 지점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 앞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립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폐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 행사사법 체계를 더욱더 이제 갖추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하나하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속에는 미디어 공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해요. 누가 보는 공정성이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많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공정을 보호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지털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정부의 플랫폼을 갖추겠다라든지 반도체, AI 이런 부분에 대한 초격차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포커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네네. 어떻게 그들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화할 것이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그 발표한 국정 과제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뭐 좀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일부 공약은 뭐 정리되기도 하고 후퇴되기도 하고 모든 선거 때 얘기했던 걸 다 지킬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전반적인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짚을 것들은 다 짚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좀 미흡하다 하는 것들 또 공약에서 후퇴한 거가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렇죠. 그 네. 공약입니다. 결국은 이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급 플러스 자산 형성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청년 뭐 지원금 같은 그런 형태의 적금이라든가 네. 이런 게 포함돼서 200만 원 이런 거죠. 이게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여가부 폐지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만 이번에 인수위에는 이제 여가부의 기능과 또 역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라든가 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후퇴한 부분들이 있고 네네.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또 GTX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약에서 좀 후퇴했거나 혹은 조금 구체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뭐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대로 이제 인수위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앉힌 것이 좀 잘못됐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이거는 공약을 했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라고 딱 정리하는 시기가 인수위 시기인데 네, 그렇죠. 너무 인수위가 두리뭉실하게 포장하는 데 급급했고 초창기에 뭐 용산 가고 안 가고 또 혹은 뭐 문재인 정부하고 그 각을 세워서 다투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준다는 거냐 안 해준다는 거냐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샌드위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공동정부라는 차원에서 모시는 건 좋았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격의 없이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두 사람 간의 어떤 대면대면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110대 과제보다는 조금 핵심적으로 초창기에 우리가 1, 2년 동안에는 50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어떤 인수위의 결산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너무 추상적으로 110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해서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대를 했었고 실제 일괄 지급한다고 윤석열 후보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6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제 11일에 당정회의를 거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혼란스럽고 불만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유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영업을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규제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다. 그래서 좀 더 두툼하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런 기조를 유지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어떤 당 이거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락가락 혼선이 빚어졌던 네,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6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추경 규모라든가 또 지급 방식이 이제 완전히 정해지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규모가 현재로서는 뭐 35조 전후냐, 뭐 아니면은 한 50조 이상으로 네네. 또 더 커질 수도 있다. 한 600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네. 여기서 또 이제 빠져 있는 뭐 법인 택시라든가 버스 기사라든가 또 네네. 특수 형태의 고용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또 지원하는 문제, 또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쿠폰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되면 조금 규모가 더 늘어나게 돼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봐야 정확한 그 지급 시기라든가 또 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워낙 큰 이슈였고 그래서 인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였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국정과제 상위 2번째에 포함됐었죠.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그리고 주택 금융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좀 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기대만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화되진 오히려 더 않았다. 인수위에서 약간 그 초기 기조를 좀 둔화시키는, 유연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속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LTD, DTI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출을 조금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약간 어떤 진전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공급의 문제는 사실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네. 어떤 도시의 세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주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를 더 많이 풀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또 홀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대 때문에 먼저 오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조심해서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이 구체적인 물량, 방법, 근데 이제 시기가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이제 두 정권을 제가 평면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수요를 억제하고 이 주택을 공공재 개념으로 이제 가지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과 싸우자는 거로 보여져서 결국 부동산 폭등이라는 원치 않은 결과가 초래돼서 이제 결국 정권이 심판을 받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런 기조에서 탈피를 해서 공급을 높이는 말하자면 부동산 햇볕 정책, 그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 세제를 개편하면서 공급을 유도하고 공공택지 개발이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이런 로드맵을 이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물량이나 방법이나 시기라든가 특정되는 것은 아직 뭐 너무 시기상조고 250만 호라는 것은 엄청난 물량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 국토 재개편 수준의 네네. 그 공급 물량 확보인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또 안전진단 등 이런 이제 정비 관련한 3대 규제는
시행령이라든가 뭐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임대차 3법 같은 네. 그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걸 해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이죠. 네. 그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조하고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이게 용적률 문제, 또 신도시의 용적률 문제, 이게 평면적으로 평등의 문제가 더 부딪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서울은 안 풀어주고 지방을 풀어주면 이건 뭐 지방선거 표 때 난리가 나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국토부와 이제 이 국회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국민과 이런 여론들이 정말 긴밀히 잘 소통이 되고. 이루어져서 네네. 이런 것들이 함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위에서 이제 말이 좀 엇갈렸잖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이제 인수위 대변인이 했다가 바로 이제 TF 팀장이 나와서 아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두고 이제 국정과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담았어요. 이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재정비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그래서 해주시면. 이제 교묘하게 지방선거를 앞둔 김은혜 의원의 요청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기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네. 경기도 뭐 일산을 비롯해서 고양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거 빨리 손이 필요한데 실제로 인수위에서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적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과 함께 그 경기도를 돌면서 네. 일기 신도시 차질 없이 하겠다 그걸 다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선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과연 이제 국토부의 체계라든지 또 지자체와 맞물려서 서로 간에 협조가 돼야만 뭐 도시 계획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얼마나 그것이 융합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일기 신도시에 대한 리빌딩 작업, 리모델링 작업들 때문에 수도권이 또 너무 비대화되거나 또 수도권에서는 또 청약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정치하게 이 부분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제 재건축 조건이라는 것이 이 준공후 30년 이상 네. 여건을 채워야 되고 안전 진단에서 D등급 이상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되려면 보통 10년 내지 20년 걸리거든요. 네. 보통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대개 25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고 용적률이 130%에서 200%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울에 보면 잠실 5단지가 용적률이 138%고 네. 지은 지가 44년 차예요. 그런데도 아직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렇죠. 이 여기 풀어주고 여기 안 풀어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인수위와 이제 새 정부의. 공약에서 세웠는데 네네. 국토부에서 이제 정책으로 법으로 이제 위반하기에는 굉장한 이제 평등의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돌파구를 다른 쪽으로 찾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좀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해서 연한이라든가 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다들 고쳐야 되지. 그런데 다음 정부가 이렇게 넘겼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보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 개혁도 역시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죠. 그런데 연금 개혁에 착수하지 않았고 현재 구조면은 2055년도에는 전부 고갈이 되는 거고 인수위에서 계산한 바로 보면 2088년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가 된답니다. 일경이 네, 1경. 그리고 1990년생은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한 푼도 못 받는 국민연금을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다 세대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인데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 같은 G5 국가는 65세에서 67세 이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또 보험료율도 우리 한국이 이제 9%인데 G5는 20%. 20%. 네. 그리고 연금 가입자 100명당 이 부양하는 수급자가 2020년도에 19.4명인데 네. 2050년에 가면 9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네.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이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다. 지난 대선 때도 이제 후보들 간에 연금 개혁 반대하냐.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이 그렇죠. 합의를 네. 했죠.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안을 제안을 해서. 했고. 그래서 이게 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각계 전문가들도 들어오지만 세대 간의 대표들도 들어와서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돈을 걷어서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투자해서 나중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좀 열어놓고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네. 다른 방식도 좀 열어놓고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정과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정과제의 총 정보량은 약 3만 건입니다. 국정과제와 함께 쓰인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공약, 3위는 폐지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공약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사드 추가 배치는 다층 방어망 보강으로 대체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도 유예되면서 공약과 폐지란 단어가 국정과제 관련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2위는 지원입니다. 윤 정부 국정과제의 특징은 경제위기 극복 관련 과제들을 전진 배치한 것입니다. 기업 성장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지원이 연관어 순위에 들었습니다. 4위는 예산입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증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40조 원 규모를 실제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5위는 정상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각 분야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정상화가 꼽혔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란 주제와 함께 쓰인 인물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윤석열, 2위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는 공약과 조금 다른 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욕을 인수위가 먹어야 당선인이 마음 편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4위는 추경호 장관입니다. 새 정부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재정은 국민의 혈세고 국가의 최후 보루다라고 밝혔습니다. 5위는 권성동입니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국정과제를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등판하면서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고문은 출마 배경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으로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라기보다는 동시에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미니 대선이다,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 등등을 좀 해주시면. 네. 대선 끝나고 이제 석 달도 안 돼서 거대한 판이 벌어지는데 미니 대선이라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네. 재밌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 외에 낙선했던 분들도 선거에 많이 출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패자부활전이죠. 홍준표는 대구시장, 네. 유승민과 안상수는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이제 또 다시 떨어졌고요. 눈물을 삼켰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또 김동연 새물결에다가 이제 이 후보 단일화했던 김동연 후보는 경기지사에 또 출마를 하고, 네. 안철수 국민의힘 단일화를 시켰던 후보죠. 국민의당.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하는데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일합을 겨루자고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이죠.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네. 더 판이 커진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86의 그 정치 퇴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제 말을 갈아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빈자리가 이재명 전 상임고문이 이제 채우게 됐는데, 이재명 고문이 이제 당초에 성남에서 출마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에서 출마하지는 않고 본인이 정치적인 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또 네.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또 묘한 이런 분석이 나돌고 있고 해서 명분 싸움이 좀 굉장히 있었죠. 이번 선거가 네. 굉장히 그 관심이 있고 또 향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권 방향까지 가늠을 할 수 있는, 또 미니 대선뿐만 아니라 네. 내후년에 이제 총선 구도까지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이렇게 선거를 보면 이게 또 대선급 주자들이 나왔다가 패배를 하면은 당분간 이제 행보를 좀 줄이고 집에 계시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던가 전국 구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들이 많이 떴는데, 이번에 한 2달 만에 다들 다 나오셨네라는 느낌이에요. 지방선거가 주류가 아니라 마치 보궐선거가 주류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서로 어떤 상관관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러게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보여지는 흐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양상인 것 같고, 지금 후보들은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면서 안철수 후보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고, 뭐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을 장악했다고나 하나 전체적으로 모든 당내 인사들과 네. 화합해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건 아직도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당내의 정치를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어쨌든 보궐선거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경우들이 더 네. 많았죠. 지금처럼 바로 자리가 비면 그에 바로 선거를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기획되지 않을까. 네. 그런 흐름의 변화들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전 후보가 인천 계양을 가면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시 이제 예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병관 후보라는 석패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민주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이재명으로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죠.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왜 분당갑에 출마 안 했나를 제가 보니까요. 그 이재명 그 상임고문이 18대 총선에 이 지역에 출마를 했었더라고요. 18대 때. 네, 18대 때. 2008년입니다. 그래서 네. 고흥길 의원하고 붙어서 네. 그 당시에 33.2%를 득표해서 고흥길 의원이 64.7%를 네, 득표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분당 그 갑에 비해서는 인천 계양이 훨씬 그 정치적인 토양은 좋은 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5선을 이제 그렇죠. 네. 다졌고 그리고 지역적인 성향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많은 교감이 좀 코드가 맞는 이제 네, 그런 네.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사전 여론조사도 많이 해봤겠죠. 그러고 이재명 그 상임고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성남에서 있었던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검찰에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백현동 그 아파트 문제, 네, 네. 옹벽 50m 옹벽 아파트 또 성남 FC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하고 있고 모든 그 과거 수사를 성남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뜨거운 물은 피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좀 가서 거기서 좀 한 템포 늦추는 거리를 좀 두고 출마한 그런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 그쪽 분당 쪽을 떠나서 인천으로 몸을 이제 옮겨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선 후보급들은 네. 사실은 지역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서울에 사시기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왜 뭐 전혀 연고가 없는데 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큰 인물이 와서 자기 지역이 발전되면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뭐 그 지역에 살았느냐 연고와 관련된 부분은 점차 그런 어떤 퇴색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제 정치인들의 말하자면 초보 정치인이냐 아니면 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유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위원장이죠. 인수위원장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략 공천한 건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결과? 저는 뭐 안철수 위원장의 신성, 신성? 예, 네. 안철수 후보가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당갑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네, 이제 네.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50대 초반에 여성 초선 의원이 도지사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네. 어쨌든 대통령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뭐 안철수 후보가 완전 무연고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자기 회사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 명분이나 뭐 그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거고 최근에 또 하나는 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 당내에서도 눈치 빠른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가 이제 재밌는 게요. 네.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정몽준 의원이 제일 재산이 많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지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그 김병관 후보입니다. 이 웹젠 그렇죠.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한때 주식 가액이 뭐 4천억이 넘었던 적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난번 보니까는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세 두 말하자면 IT계의 그 거물들이 막 붙는 아주 그런 재밌는 선거. 선거전이 될 것 같고요.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임해동, 서현동 그 이런 데는 뭐 거의 국민의힘의 몰표가 나오는 데인데 21대 선거 때도 김은혜 후보가 온 지 뭐 한 달, 두 달도 안 돼 달 갖고 정도. 네네. 현역 의원이 김병관 의원을 이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네. 유리한 전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한 거는 이번에 안철수 전 위원장이 승리를 해야지만 또 이제 당내 입지라는 게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정책 행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당내 역학구도랑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국무총리 갈 거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인수위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네네.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당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내후년 총선을 이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첫 발자국이 이번에 이제 분당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커다란 축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보수라는 어떤 편협된 축에서 IT와 신기술, 안철수 뭐 이런 중도의 축이 생겨서 내후년 총선이라든가 이제 차기 대선도 네.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거는 안철수 개인이나 국민의힘에는 커다란 그 승부처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너지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이제 전 의원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분당갑 출마 시너지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시너지가 있기는 한데 분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드러나 있는 시너지라서 거기서 더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네. 어떤 한계들 있고 얼마나 시너지 이펙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는 네. 좀 더 두고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큰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제 성남시장 선거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은수미 시장이 이제 4년간의 시정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고 이제 배국환이라고 그 전 기재부 2차관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와서 네. 공천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은 조금 이제 단일 대우로 가고 있고 해서 네. 그 성남시장 선거가 요 분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네. 또 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저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두고 여야 공천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진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호남 지역, 그리고 여야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제주 지역 판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어느 당 후보 이런 것보다 누가 나오냐, 결국 네. 이제 인물인데 지금 어쨌든 호남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제 호남의 전세 판세는 뭐 이번 대선의 짐으로 인해서 뭐 아주 지방선거가 핫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선거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네. 명확한 것이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당의 어떤 그 말하자면 어드밴티지를 활용은 못 받는 그런 선거일 수도 있겠다.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초단체장의 네네. 경우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에 입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순환적인 부분이 있어 왔기 네. 때문에 뭐 무소속이 당선되든 민주당이 당선되든 큰 차이 이제 그런 없는. 큰 네.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도 뭐 이정현 후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계속적으로 두들기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쨌든 야권도 기회를 주는 부분들도 지역에서는 생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좀 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지난 대선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는 그 지지율, 과거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보다 조금 더 비율로 봤을 때 더 나왔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지난 대선만큼 이번에 호남에 엄청나게 힘을 쏟을 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전략이랄까요? 지난 대선 때 이제 한 30% 득표를 목표치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남에는 이제 이정현, 전북에는 조배숙 전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쭉 성장을 했고 그 지역의 인물이고 또 내후년 총선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주기환 후보인데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했던 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공약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데 이제 새만금이라든가 뭐 이런 네.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여당을 밀어줘야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지역 개발론을 내보내면서 호소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를 못 낸 데도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네. 당 지도부가 좀 가서 네. 그 불길을 좀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선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북은 지금 김관영 전 의원, 조배숙 전 의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도 그 얄궂게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 완전히 다른 당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네. 그래도 민주당.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사람들의 심리가 묘해서 네. 오히려 우리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간 사람을 더 미워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향들도 네.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뭐 국민의힘 후보로 그런 분들이 나와주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네, 네. 너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방향이 가는 것보다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지역주의도 옅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제주로 가보죠. 제주 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예비 후보까지 총 7명이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허양진 전 제주대학 총장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결국은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이 제주 판세 이 후보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10% 정도 이긴 지역이죠. 네네. 제주도 표심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가늠하기 힘든 그런 맞아요. 지역 네,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 그 여파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데 이번에는 뭐 당선인도 가시고 뭐 이래갖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제주도민의 아픔을 많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영훈 전 의원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죠. 네. 허양진 전 총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제주지사 할 때 좀 도와준 인연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허양진 총장의 공약을 보면 네. 제주 2공항을 이제 조기 착공한다든가 또 관광청을 제주에 유치한다거나 네. 이런 공약들이 국토부 장관의 힘이 있어야 정부의 힘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대선의 연장전 네. 플러스 제주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도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한 대결이 될 거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네. 이게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의 뭐 사퇴라든가 뭐 이런 지지 선언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번 제주도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오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우세하고. 지난번에도 김은하 의원이 조금 좀 뭐랄까 방해 요소들이 좀 됐기 때문에 문대림 네. 후보가 원희룡 지사를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게 놓쳤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고 네. 이제 그래서 대선 전부터 전체적인 기조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도지사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쳐져 왔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오영훈 후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2공항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로 제주도민들 중에 제2공항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실제로 이 제주 현재 공항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바로메터는 뭐냐 하면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주도에서 먹히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점 국정 과제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박정희 의원님. 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굉장히 풀기 어렵게 마찰을 매놓고 이제 이걸 풀어서
각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거를 칼로 잘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앞에 산적해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은 칼로 잘라서 해결할 문제들은 아니고 어떤 것들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냐, 혹은 소통이냐, 혹은 정치적인 지도력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국민들과 수시로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예, 저는 뭐 무엇 하나 공약대로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뭐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럴듯한 국민들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기는 확신에 차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할 때 무리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다 더 솔직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약을 조정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 전 의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